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한 학기 두 번 강의 중에 하나는 이 13경에 대해서 개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논어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논어를 그냥 원문은 많이 읽어봤는데 논어라는 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전해져 내려왔는지, 지금 읽고 있는 논어는 누가 만든 건지, 논어라는 책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요, 대부분. 그리고 논어에 나오는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간추려가지고 큰 주제를 바꿀까요? 예, 큰 주제를 가지고 그 내용을 주제 중심으로 파악하지도 잘 못하고 그냥 원문을 쭉 읽고 넘어가는데, 논어에 나오는 내용이 대부분 단편적인 이야기들이라서 이게 주제별로 분류가 좀 덜 돼 있습니다. 예컨대 학이편은 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뭐 효도 나오고, 뒤에 이제 위정편이 있습니다만은 위정이 전부 정치에 관해서 얘기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별로 묶어놓긴 묶어놨는데 그게 한 편이 단일 주제로 되어 있지 않아서 내용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구한말, 일제강점기 구한말에 그 밀양에 사시는 어떤 분이 논어를 완전히 뜯어가지고 주제별로 새로 분류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논어를 전부 주제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 나중에는 나누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고 또 중복되는 것이 많아가지고 이걸 분류를 하기가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지난주에 보셨듯이 중재 김항 선생은 편별로 이렇게 논어도를 한 장으로 만드셨는데, 중재 선생보다 한 100여 년 전 앞시대 대구에 살던 그 옷골 최씨 중에 최상용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논어에 나오는 내용을 인을 중심에 두고서 배울 학자, 배울 학자, 이렇게 그 효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또 재분류를 해서 논어도를 만드신 것이 있는데, 이제 그걸 보면은 옛날 어른들도 논어의 그 주제를, 핵심 주제를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정희천 선생 제자 중에 아주 훌륭한 분들이 여러 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분이 그 인에, 논어에 나오는 인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도저히 인이 뭔지 궁금해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며칠 동안 논어에 나오는 인자 나오는 것만 전부 뽑아가지고 요거를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인의 개념을 조금 알겠더래요, 정자 제자 중에. 그래서 이제 며칠 뒤에 이천 선생을 찾아뵙고서, 선생님, 인이라는 것은 공정의 뜻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천이 한참 있다가 내 공부가 대단히 완숙했구나, 칭찬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정자 문화에서는 사실 인은 공정이다. 왜 공정이냐? 마음에 1%도 사가 없기 때문에 그게 공정이라는 거죠. 마음의 덕이 100% 진실로 꽉 찬 것이 인이니까 그 1%도 가짜가 없기 때문에 공정, 사회적 가치로 보면 그게 공정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 공정 상식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그 어떤 사람도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상식도 덜한 것 같고, 그 누구도. 이제 그래서 이 정희천 선생 그 문화에서 논의되었던 그 공정이라는 말은 정말 마음의 0.1%도 사심이 있으면 그게 공정으로 이제 여기질 않고 사실 사이비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후세 사람들이 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 시대의 가치를 끌어내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주제 파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지금 논어를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논어는 전기다. 우리가 이제 대부분 경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경과 전이 다르죠.
성경현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인의 말씀을 기록한 글이 경이고 그 밑에 현인의 글을 기록한 것이 전할 전자 전이다. 성경현전. 그런데 전은 그러니까 전한다는 말은 성인의 경에 있는 의미를 부연해서 더 전해 주었다. 풀이해서 더 전해 주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 불경에서 경율, 논, 장, 소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경율, 논, 장, 소 이게 경전이 있고 그다음에 율이 있고 점점 더 이렇게 구체화돼요. 그런데 유교 경전도 후대에 많은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경전기, 기록할 기자 있죠? 경전기, 그 다음에 이제 주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가 뭐냐? 얘기의 기자예요, 이게. 얘기. 얘기라는 책이 지금 5경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본래 경이 아니고 예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여러 사람들이 해석해 놓은 기록이었는데 그걸 모아 놓았다가 한나라 때 사람이 다시 정리를 했고 당나라 때 공영다리 때 그게 의례와 주례 자리를 밀어내고 자기가 5경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공영달 등이 책을 편찬할 적에. 본래 예경이 아니고 공자가 만든 예경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기의 기자인데 이 논어는 전인가 기인가? 논어는 전인가 기인가 이제 이런 말을 이제 후세 사람들이 합니다. 그 책을 보실까요? 그 한서 예문지 유계략이라는 이제 부분이 있는데 육예가 육경을 말합니다. 이게 여기서 육예는 거기에 보면은 역서실의 악춘추 이렇게 육경의 서적을 차례대로 나열하고서 거기에 책은 뭐 옛날 고본이 뭐 몇 권 몇 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다가 간단하게 메모를 해놨는데 이 육경 뒤에 논어, 효경, 소학류 이 소학은 책 이름이 아니고 문자학, 글자학, 문자학에 관한 것을 소학이라고 그래요. 문자학, 성운학, 의문학 이런 것들을. 그래서 논어, 효경, 소학류를 예컨대 이하라는 책 같은 것이 소학류에 들어갑니다. 함께 부기해 놓았는데 이걸 보면은 한서 예문지를 쓴 반고라는 사람은 논어와 효경이 경전의 반열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육경에 버금가는 육경유에 속한 그 속에 같이 묶어놨으니까 육예락이라는 그 글 속에 같이 포함시켜 놨으니까 육경에 버금가는 서적으로 인식했다. 이제 근대학자 장백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 사람의 그 글을 유교 경전과 경학이라는 책을 번역을 한 20년 전에 해놓은 게 있는데요. 그 중국 그 한 100여 년 전 근대학자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았는데요. 이 사람은 성경현전이라는 그 개념에 주목해가지고 논어를 전이다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그 다음에 후한서에 그 보면은 논어를 기로, 논어는 기다 이렇게 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논어를 육경에 버금가는 서적으로 생각한 사람도 있었고 전으로 생각한 사람도 있었고 기로 생각한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그 다음 단락 보시면은 줄친 부분 보겠습니다. 전은 현인이 성인의 경을 해석한 글이고 기는 공자의 문인들 또는 후인들이 공자의 사상을 부연해서 지은 글입니다. 그러니까 논어는 전이나 기라고 인식한 것이겠죠. 그래서 대체로 이제 경이 아니고 전 또는 기로 한나라 때부터 쭉 인식되어 내려오다가 이게 북송초에 들어가서 경전의 반열에 올라요. 이게 13경에 들어가면서 비로소 경전 대접을 받는 거죠. 하여튼 논어라는 책이 이제 이렇게 역사적으로 흘러내려왔다를 간단히 정리를 해봤고, 논어라는 책 이름은 뭐냐? 이 책 이름이 여러분 대학 중용을 보면은 제일 앞에 편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장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써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후세 사람들이 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본래 그 붙여져 있지는 않은데 이렇게 누가 이제 편제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편의 제목 풀이. 대학도 그렇게 풀어놓고 중용도 이렇게 풀어놓은 게 있어요. 이걸 편제라고 그러는데 이 논어라는 책 이름, 그러니까 책제, 책의 제명, 이름에 대한 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논어라는 명칭은 누가 제일 먼저 붙였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후한 때 왕충은 이제 공안국이라는 전한 때 사람이 부경에게서 전수받았다. 그러니까 논어라는 책명은 부경이라는 사람에게서부터 비롯됐다. 이제 뭐 이렇게 보는 설이 제기됐는데 이미 그 이전에 이제 그 논어라는 논어왈 3년 무겨 부지도라야 뭐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 이전에 이미 쓰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후세에 주장을 하게 됐고 한서 예문지에는 반고가 쓴 한서 예문지에는 줄친 부분 논어라는 책 이름은 공자의 문인들이 책을 편찬할 때 붙인 이름이다. 이렇게 또 아주 올라가서 논어라는 책명이 만들어졌다고 봤고요. 당나라 때 육덕명은 이 논어라는 이름에 대해서 그 유희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 가지고 윤리가 있는 말을 서술한 책이다. 이제 이렇게 또 논어라는 책 이름에 대해서 논어가 논자가 윤리가 있는 말을 서술한 책으로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병이라는 이제 송나라 초기 그 사람 논어 주소에는 13경 주소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 논어의 논이라는 의미를 그 인용문 첫 부분에 있는데 이, 차, 찬 이렇게 6가지 뜻이 있다.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거기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 논어의 논자는 이 한서 예문지에 이제 논찬했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인데 논찬했다고 할 때의 찬자는 편찬이고 논이라는 말을 윤리, 질서, 박희윤, 뭐 다스릴 리, 다음차, 차례차, 편찬할 찬,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거다. 이렇게 논어라는 이름에 대해서 이제 풀이를 했습니다. 자, 논어는 어자가 공자의 말씀, 그 다음에 공자가 제자들과 나눈 말씀, 당시 사람들과 나눈 말씀, 그 다음에 저 맨 뒤에 요할편에 가면은 요순우탕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말을 누군가가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고 성현의 말씀 뭐 이래가지고 어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요. 논자가 뭐냐? 보통 논찬, 편찬할 찬자 이제 논찬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논찬의 논자가 또 뭐냐? 윤리도 있고 차례 짓는다는 뜻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 이제 이렇게 풀이를 한 거죠. 그 다음 3장 보세요. 논어는 금문, 고문본이 있다. 전한 때 분서경유로 없어진 책들을 복원하면서 한나라 때의 예서체로 새로 쓴 것이 금문본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공자의 벽 속에서 나온 것이 고문본. 이거는 이 주나라 때 전서체로 되어 있는, 예서체가 아니고 전서체로 되어 있는 글인데 논어는 금문본, 고문본이 다 있습니다. 맹자는 고문본이 없어요. 맹자는 이 제자서로 분류돼 가지고 분서경유 때 화를 크게 안 당했어요. 근데 이건 논어는 이제 공자 제자들이 편찬한 책이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불온서적처럼 여겨져 가지고 분서경유 때 화를 당하기 때문에 금문본, 고문본이 있는데 한나라 때 세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노나라에서 복원된 것이 노론이고 책 이름이 아예 노나라에서 복원된 논어 그래서 노론이라고 그랬어요. 노론. 그 다음에 제나라에서 복원된 게 제론입니다. 근데 제론은 22편이고 노론은 20편이었어요. 그러다가 공자가 살던 집의 벽 속에서 나온 고문본이 나옵니다. 공안국이가 올린. 그래서 고론, 세 종류의 책이 나오는데 노론은 20편이고 제론은 22편이고 고론은 21편이었어요. 자, 이 뭐 그 밑에 쭉 두 단락, 세 단락 쭉 건너뛰겠습니다. 자, 이 세 종류의 판본이 이제 한나라 전한 때 이게 나타나죠. 그러면 지금 전하는 논어는 이 셋 중에 어느 것일까? 대부분 잘 모릅니다, 이거. 훈장 선생님들 잘 몰라요, 이런 거.
왜냐하면 논어 원문만 가르쳤지 경학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혹시 그 밑에 써놓은 거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이게 지금 전하는 논어는 장후가 전한 논어인데요. 전한 후반기에 이 장후라는 정치가이자 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벼슬이 대단히 높아서 승상까지 올라갔어요. 권한이 막강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학자였기 때문에 이 논어를 노론하고 재론하고 고론하고 합쳐서 하나로 정리를 해버렸어요. 20편으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권한이 워낙 세니까 권위가 있으니까 장후론이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장우의 논어인데 이게 장후할 때 후자는 이 사람이 안창후에 봉해져가지고 후작을 받았어요. 후작. 공후백잔합 중에서. 그래서 장후의 논어, 그래서 장후론이라는 말이 생겨났고 전한 말기부터 이게 그냥 논어를 대표하는 책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책이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이 권력을 가진 자가 책을 편찬하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이 잘 만들면 좋은데 잘못 만들면 이게 문제가 또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역대로 만든 책들을 보면은 우리가 조선시대 내내 읽었던 그 대전본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명나라 초기에 호광등이 아주 졸속으로 만든 책이라고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에서 만든 역대 경서 중에서 가장 나쁜 책이에요. 왜냐하면 전부 원나라 때 걸 뺏겨 먹었어요. 1년도 안 되는 시기에 사서오경 대전본을 만들었는데 성리대전까지 7부 대전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거의 갖다가 그냥 약간만 수정해서 그래서 출처불명의 글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중용할 때 말씀을 드리겠는데 중용 앞에 독중용법 같은 데 보면은 주작 어류에서 여기서 따오고 여기서 따오고 여기서 따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게 짜집기를 해놨어요. 호광등이. 근데 우리는 이거를 그전에는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말도 안 되는 글을. 근데 자세히 뜯어보면 말이 안 돼요. 이게 내용이. 왜냐? 여기서 따오고 여기서 따오기 때문에 갖다가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전체적 문맥이 연결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이 이제 뭐 그런 글들이 독중용법, 독대학법 이런 건데 하여튼 장후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장후 논어가 쭉 푸세에 전해졌고 이 189쪽 상단의 줄친 부분 보시면은 이 노론, 재론, 고론은 세상에서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없어졌어요. 특히 이제 후한 말기 삼국시대 접어드는 그 혼란기에 책들이 엄청나게 없어집니다. 이 한나라 때 종이가 발견돼요. 그런데 다 책을 종이에 쓰질 않았어요. 그때 다 주간에 썼어요. 비단이나 주간에 썼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려오다가 다 없어지면 끝인 거죠. 그러니까 주간에 쓴 거는 그나마 후대에까지 남아 있는데 종이에 그렇게 한나라 때 종이가 발견됐지만 좋은 질의 종이가 아니고 비단도 뭐 그렇게 좋은 질의 비단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됐고 후한 때에 희평석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돌에다가 새겨 넣는 거죠. 경전을. 장후의 논어가 그대로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위진 시대를 거쳐서 하한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논어 집회라는 최초로 주석서를 만들었는데 해석을 모아놓은 걸 만들었는데 그때 장후론을 저본으로 그대로 따랐다. 그러니까 고론, 노론, 재론은 다 없어진 상태고 장후가 편집해 놓은 재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한이의 논어 집회에 들어가 있고 이게 그대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후한 말에 정현도 금문고분을 통합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도 역시 장후론을 저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4장을 보시죠. 논어를 편찬한 찬정이라고 그랬는데 불어 찬정한 사람은 누구일까? 편찬해서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 설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게 논어 누가 만들었느냐? 공자는 이제 만들질 않으셨죠. 공자의 제자들이 만들었는데 그럼 제자들 중에 누가 만들었느냐? 제자들이 만들었느냐? 제자의 제자들이 만들었느냐? 뭐 이래가지고 후대에 논란이 엄청 많은데요. 제일 처음에 반고의 한서 예문지에는 공자의 도를 전해받은 70제자가 만들었다. 도를 통한 사람이 몸소 도를 통한 사람이 72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합의해서 만든 거다. 그 단락 맨 끝에 보면 70자가 만들었다. 그런 인용문을 이제 조기의 맹자 제사에 써놓은 걸 인용해 놨고요. 그 다음에 당나라 때 육덕명의의 경전성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서록이라는 게 있는데 육경이 어떻게 전해 내려왔는지 쭉 서술해 놓은 게 서록이라는 책이에요. 경전성문의 서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잘 못 들어보시죠, 이 책은. 근데 이 책이 이제 당나라 때이기 때문에 700년, AD 700년, 800년, 지금부터 한 1400년 뭐 이전에 이제 시대인데, 이분은 논어는 공자의 제자 중에서 중궁, 자유, 자하 등이 주도하여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중궁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대 학자들은 자유, 자하의 제자들이 만들었을 것이다. 이 계통에서 만들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주류적인 설입니다. 지금 현대 학자들은요. 그런데 당나라 때 이제 당송팔가에 들어간 유종원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당송팔가는 당나라 때 유종원하고 한유, 그 다음에 송나라 때 뭐 구양수, 증공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유종원은 아주 그 글을 잘 쓰는 분이죠. 특히 기문을 잘 쓰는 분인데, 산수, 유기 같은 기문을, 논어변이라는 글을 지었는데, 이분이 대단한 논문을 이제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그 인용문에 보면은. 인용문 한 7, 8번째 줄 보면은, 어째서 그럴까요? 또한 이 책에 공자 제자를 수록할 적에 반드시 자로 칭하였는데, 증자와 유자만은 자로서 칭하지 않고 선생님 자자로 칭했다. 딴 사람은 뭐 자로니 자유니 자하니 이렇게 자로 일컬었는데 스승 자자로 일컬었다. 증자와 유자는. 여러분 논어 딱 펴면은 하기시집지 불영여로와 그 다음에 바로 유자 얘기가 나와요. 유자 얘기. 그 다음에 또 논어 공자 말씀 나오고 교원영색 선의인이라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증자 얘기 나와요. 그 박사 논문을 쓸 적에요. 제일 처음에 서론에 1번 주석을 어떻게 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논문 주제에 가장 맞는 가장 권위 있는 선생의 설을 끌어다가 1번 주석으로 달아야 그게 의미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번 주석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건데요. 책을 편찬할 적에 맨 앞에 공자 얘기 다음에 유자 얘기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유자의 제자들이 상당히 파워가 있었다는 거죠. 책을 편찬할 적에. 여러분 그 선생 문집 편찬할 적에 이제 문집 편찬하는 그 모임을 만들잖아요. 거기에 주도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져요, 이게. 남명집 편찬할 적에 내암 정인홍이 주도했잖아요. 예? 한강 정구가 주도하지 않고 내암 정인홍이 주도를 했고, 그럴 때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격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나마 예전에는 이거를 큰 선생님들이 스승의 그 덕에 누가 되는 문자는 전부 이렇게 고쳐요. 이게 막 초고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글이 있거든요.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도. 그걸 이정이라고 그래, 이정. 바로 잡아서 고친다고, 이정. 옛날 이제 큰 선생님들 문집은 다 이정을 했어요. 여러 차례. 남명집이 그렇게 많이 뜯어 고쳐지는 이유도 자꾸 누군가가 뭐 노장에 문자가 섞여 있다, 뭐 순정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 빼버리고 고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게 1894년, 96년, 97년까지 그 짓을 했어요. 그래서 젊은 층하고 노년층하고 계속 대립을 했죠. 뜯어 고치는 과정에서. 예컨대 젊은 층의 그 심재 조고 긍섭이라는 분이, 창녕분이 막 뜯어 고치려고 하니까 원로 그룹들은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반대를 한 거죠. 상당히 갈등이 많았어요. 그리고 문중 간의 갈등도 있고 뭐 하여튼 갈등이 굉장히 많게 돼 있는데, 이 유자가 두 번째 나온다는 얘기는 유자의 제자들이 막강한 거기서 실력 행사를 하고 있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뒤에 인용문 넘어가서요. 그 맹자 등문공편 상편 제4장에 보면은 훗날 자하, 자장, 자유가 유약의 언행과 기상이 공자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공자를 섬기던 예를 가지고서
유약을 섬기고자 하여 증자에게 강요를 했는데, 증자가 나이가 어립니다. 증자가 말하기를 불가합니다. 맹자에 나오는 얘기예요. 선생의 도덕은 장강과 한수에 깨끗이 세탁하여, 이 장강 한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빨래를 하면 아주 잘 빨려진다는 얘기고요. 가을 햇볕에 말린 것처럼 청결하고 명백한지라, 더없이 깨끗한지라. 이제 공자의 도덕은 거기에 더 얹어 놓을 것이 없다. 최상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증자는 이 자하, 자장, 자유가 유약을 제2대 말은 교조로 받들자고 하는 제안에 거부를 한 거예요. 유약이는 선생만 못하다. 유약이를 선생 대접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 그 얘기 단궁 상편에 보면은 유약이가 공자와 생김새, 언행이 또 비슷했다고 그래요. 풍채와 말하는 투나 뭐 행동 거지가. 그래가지고 유약이가 공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사석에 와서 이제 질의응답하는 사석에 앉았었나 봐요. 함장의 자리에. 근데 다른 기록에 또 보면 유약이가 답변을 잘 못했답니다. 그 제자가 질문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공자가 해 주셨는데, 공자가 하시던 만큼 못했고 아마 상당히 얼버무리고 뚜렷한 얘기를 못했나 봐요. 그래서 얼마 뒤에 다시 사석에서 쫓겨 내려갔답니다. 사석에 앉지를 못하고 아마 증자 같은 쪽에서 반대를 했나 봐요. 그 줄친 부분 보시죠. 종래의 설에는 논어의 편찬자를 중궁, 자유, 자하 등으로 보았는데, 당나라 때 유정원은 이런 설과는 달리 증자와 그의 문인들이 찬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증삼과 유약만은 스승을 뜻하는 선생 자자로 칭하고, 나머지 공자의 제자들은 자, 성인이 되어서 지어주는 자로 칭한 것이라는 논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져요. 당나라, 우리나라가 아니라 동아시아 문화에서 당나라가 이제이, 오랑캐를 끌어들여서 오랑캐를 제압한다는 이제이의 그 방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의 인재들을 전부 끌어모아서 말한 빈공급제처럼 우리나라 신라 사람도 가서 거기 급제하면 거기서 일을 하게 만든 거예요. 천하 인재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또 이제 오랑캐를 제압하는 이런 방식을 썼는데, 그때 등장한 중요한 그 문화적인 행사가 바로 과거제도입니다. 이 과거제도는 동아시아 역사를 바꿔놓는데 크게 기여했어요. 어떻게 기여했느냐. 옛날에 귀족들은 봉지를 받으면 그걸 세습을 합니다. 노나라 계씨가 계속 세습을 하잖아요. 빚땅을 계속 세습해요. 자기 아들들이 물려주고 아들이 또 대부가 되고 그렇게 세습을 했는데, 즉 왕과 귀족들이 계속해서 세습하는, 권력과 부를 세습하는 이런 그 체제였는데, 과거를 통해서 당대에만 권력층에 올라갔다가 벼슬에서 떨어지면은 그냥 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변이 확대될 수가 있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도 출세할 수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과거 급제에서 정승까지 올라가면은 권력을 잡는 거니까. 그래서 지식이 보편화되고 한문학이 발전하고 뭐 이런 문화가 굉장히 활발하게, 우리나라가 바로 고려 광종 때 과거 제도를 쓴 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여파가 나중에 송나라 때 사대부라는 계급을 길러내요. 그래서 그전에는 사가 함부로 맹자에 많이 나옵니다만은 벼슬길에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맹자에 얘기하면 사가 함부로 제후를 만나지도 않고, 제후가 예후를 극진히 모셔야 그때 나가는 건데, 과거 제도가 시행되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다 진출을 하는 거예요. 정치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저변이 확대되고 문화가 발달하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이 한유와 유정원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한유가 뭐 원도니 사설이니 이런 글을 써가지고 그 불교, 그 다음에 도교 이런 쪽에 몇백 년 동안 이렇게 쭉 빠져있던
아주 그 귀족과 결탁된 화려한 부를 추구하는 그런 귀족 정치를 타파하는 도의 근본을 들여다보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글을 많이 써가지고 송나라 때 굉장히 도움을 줬는데 하여튼 이 유종원이가 쓴 이 글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주자도 받아들였고 후세 사람이 굉장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 보시면요. 남성 때 주자는 이 바로 정자의 얘기를 받아들여서 정자가 이제 북송 때 정자가 얘기를 했는데 논어는 유자와 증자의 문인들에게서 만들어졌다. 그 때문에 이 책에 유독 이 두 사람만 자로 칭하고 있다. 요걸 주자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거의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종원, 정자, 주자의 이런 설이 문제가 또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 맨 밑에 단락. 이 염구도 옹야편에 보면 염자라고 스승자자를 쓴 게 하나 보이고요. 또 민손도 민자, 보통 민자건이라고 그러는데 민자라고 스승자자를 쓴 게 나와요. 그게 뭐냐 이게. 유자, 증자만 자자를 쓴 게 아니고 염자, 민자라고 쓴 것도 있지 않느냐. 그럼 이 사람들 제자들도 권한이 있었느냐. 뭐 이제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후대에 또 제기됩니다. 꼭 이 유자, 증자의 문인들이 만든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어쨌든 하고 있는데요. 만들어진 시기가 언제냐 그럼 191쪽입니다. 공자가 별세하시고 나서 몇 년 안 돼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뭐 한 1, 20년 안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근데 증자를 이제 논어에 보면은 증자가 돌아가실 때 그 뭐 새가 죽을 때는 그 울음소리가 어떻고 뭐 이런 게 애처롭고 나오잖아요. 이건 증자 말년이죠. 그리고 증자가 돌아가실 때 역책 돗자리를 바꿔 갈아라. 또 내 손을 펴봐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증자가 돌아가신 뒤에 만들었을 거다. 논리적으로 말이 되죠. 증자가 돌아가신 뒤. 증자는 공자하고 나이 차이가 40살이 넘어요. 그러니까 한참 뒤에 한 4, 50년 뒤에 만들었을 것이다. 공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뭐 이제 이런 설이 이제 후대에 또 만들어집니다. 이 설득력이 있어요. 자, 그 줄친 부분 쭉 보겠습니다. 논어는 공자의 제자들이 각자 기록한 것을 모아 편찬한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일한 내용이 중복되어 나오는 경우, 그게 뭐 교원영색, 그 다음에 뭐 주충신, 이런 것들은 한 두서너 번씩 나와요. 그 다음, 둘째는 동일한 내용이 중복되어 나오는 문장이 약간 다른 경우, 셋째는 동일한 일인데 전해지면서 내용이 달라진 것, 넷째는 이게 제일 심각한 건데 논어가 20편으로 되어 있는데 1편부터 10편까지와 11편부터 20편까지 문체가 다르다. 그리고 공자를 일컫는 말투가 달라요, 이게. 그래서 전시편, 후시편을 보통 나눕니다, 이게. 이따가 말씀드리겠고.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건대 논어는 한 사람이 기록한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한 선생의 말만을 계승한 것도 아니고 한 시기에 집성한 책도 아니고 여러 차례 덧붙이고 증보하여 편찬한 책이라고 이제 여겨진다는 겁니다. 논어를 편찬한 사람에 대해 한서 예문지에서는 제자들이 각자 기록한 것을 공자 사후 문인들이 함께 편집하여 논찬한 것이라고 하였고, 정현은 중궁자유자하라고 했고, 정이천은 주자도 마찬가지고요, 유자와 증자의 문인들이 편찬한 책이라고 했는데, 이런 크게 한 세 종류의 얘기들이 있는데 어느 설이 더 맞는지 합당한지 이거는 학자들이 확정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이제 정현의 말과 정이천 주자의 말을 종합해서 보통 보고 있습니다. 정이천과 정자와 주자의 말도 문제가 있으니까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 5장 보겠습니다. 논어의 편목, 구성, 칭의, 문체. 자, 논어의 편 이름이 학이, 위정, 이게 전부 앞에 있는 글자를 딴 거죠. 그 편의 첫 번째 문장인데 자활은 계속 나오니까 자활은 빼고,
그러니까 1편 하기는 자활 하기 시습지에서 자활 빼고 하기만 가지고 붙인 거고, 위정은 자활 위정 이덕에서 자활 빼고 위정 붙인 거고, 8일은 공자위 계시 빼고 8일만 8일 무어 정해서 8일만 딴 거고, 이인 공야장 옹야 수리 태백 자한 향당, 그러니까 공자나 자활을 대부분 뺀 거죠. 그런데 뒷부분은 이제 조금 다른 게, 선지는 자활 뺀 건데 뒤에 가면은 자활이 처음에 안 나와요. 넘어가서 보시면은 안현이 문인한데 자로가 문정한데 헌문치한데 뭐 이래가지고 그 뒤에 쭉 보시면은 앞에 있는 것들이 거의 다른 사람, 자활이나 공자활로 안 돼 있어요, 위에. 그래서 그대로 많이 따고 있다. 어쨌든 논어의 편 이름은 앞에 나오는 자활이나 공자활을 빼고 그 두 글자를 또는 세 글자를 따서 편 이름으로 붙인 거다. 자, 192쪽 그 도표 밑에 보시죠. 논어는 전편과 전 10편과 후 10편으로 크게 구별되는데, 논어는 일시에 만들어진 책이 아니기 때문에 전 10편이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고 후 10편은 뒤에 만들어진 속편으로 대체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후 10편은 이제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르게 보는 설이 있어요. 전 10편은 최초로 만들어진 건데 공자의 말을 기록한 앞의 9편과 자한까지 공자의 일상생활을 기록한 마지막 향당편으로 편차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논어를 최초로 편찬할 적에 이 10편을 먼저 편집하고서 공자의 일상을 기록한 향당을 맨 뒤에다가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보통 이제 학자들이 주장하는 설이고요. 후 10편 중에 자장편은 이 19편인데 모두 공자의 제자들의 말만을 기록하고 공자의 말이 없어요. 이 역시 속 10편을 만들고 나서 이 편을 편차한 듯한데, 마지막 요활은 또 이게 다릅니다. 이게 요활은 19편이 홀수이기 때문에 20편의 성수를 만들기 위해서 후학들이 발췌하여 덧붙인 것인 듯하다. 이 요활 제20편이 제일 처음에 요활로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 얘기했더라? 자장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공자 말씀이 있어요. 세 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말로 이상한 게 왜 갑자기 요 순우탕이 나오느냐는 말이죠. 근데 그 글도 정말 이상해요. 이렇게 막 그것도 주워 모아가지고 찔끔찔끔 이렇게 해놨는데, 엄밀히 분석을 해보면은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전해준 그 중용 서문에 나오는데, 인심은 유의하고 도심은 유미하니 유정유일이라야 윤집골중이라 하는 16자 대우모에 나오는 신법을 전했다는 이 말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이것을 가지고 순이 우에게 명했다 이렇게만 써놨어요. 거기 자세하게 써놔야 마땅한데, 당연히 그게 중요한 건데 순이 이것을 가지고 우에게 명했다 이렇게만 써놓으니까 이게 뭐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왕 얘기는 잔뜩 써놓고, 그러니까 이 좀 이상하다.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맨 뒤편 중에서 미자, 자장, 요활, 양화까지는 그래도 볼만한데 미자, 자장, 요활은 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후 10편 중에서 11 선진, 12 안현, 13 자로, 14 헌문, 15 위령공, 16 계시까지는 좋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정말로 뭐 그 안현이나 헌문이나 뭐 이런 데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죠. 그래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후 10편도 11편부터 아마 15편 또는 16편까지는 1차로 만드는 거고, 그 뒤에 16부터인지 18부터인지 또는 19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 뒤에 또다시 또 주워 모아서 누군가가 붙여놓은 걸 거다. 근데 누가 했는지는 모르죠. 장후가 한 건지 누가 한 건지는 한나라 때 어쨌든 누군가가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만 보겠습니다. 그 192쪽 중간에 전 10편은 일정한 체제와 법칙이 있어서 통일되어 있는데 후 10편은 복잡하여
문체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복잡하여 통일감이 없다. 또 그 줄친 부분만 보시죠. 전시편의 체례를, 이게 체제의 예인데 체례가 옛날에는 이렇게, 요즘에는 우리가 법례, 그 책 쓰면 앞에다가 이제 뭐 법례 붙이잖아요. 근데 이 조선시대는 이게 오르르이자 의례, 법례, 사례, 체례 뭐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책을 편집하면서 이 책을 만든 기준을 앞에다가 써놓은 건데, 요즘엔 우리가 법례라고 그냥 범범하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심지어 제가 연구는 안 했는데 글을 보다 보니까 여기 구한말 일제 때 여기 한유 선생이라는 분이 계시죠. 노론하셨던 분. 그분은 논어 의례, 논어의 편집 체제에 대해서 의례라고 쓴 게 있어요. 글이 한적으로 한 5장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것도 누가 연구하면은 논문 한 편감으로 아주 훌륭한 논문이 될 것 같은데, 판문동에 사셨던 분 계시죠? 한유 선생님 들어보셨나요? 네. 이제 그런 분이 하여튼 이제 있습니다. 이제 체례를 살피지 못하고 있고, 그 밑에 뭐 소소한 거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걸 써 놨는데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 그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경우 후 10편의 앞에 5편은 그 헌문 제6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문어 공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는데, 그 이제 뒤편에는 조금 달라지고 있다. 뭐 자왈이라고 한 거나 공자왈이라고 한 거나 뭐 여러 공자라는 말을 하여튼 많이 쓰고 있다. 다음 쪽 193쪽 네 번째 줄 보시면요. 전 시편에서는 제자들이 공자를 대할 때 자라고만 칭하였는데, 오직 타인이 공자를 언급할 적에 부자라고 칭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논어 맹자에는. 선생님이라는 뜻도 있고 선생이라는 뜻도 있고, 하나는 부자가 그라는 대명사고, 자자가 그냥 존칭어로 그분, 저분, 그분 이런 뜻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저 사람, 그 사람, 그분. 그래서 이게 이제 저 선생이라는 말로 전국시대 습관적으로 쓰던 말이지 춘추시대 쓰던 말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전시편에는 공자를 중리라고 칭한 것이 없는데, 이게 자장 제22장에서는 중리언학, 중리께서는 어디서 배우셨을까? 뭐 그다음에 일정한 스승이 없으셨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대목이 있는데, 중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중리는 잔데, 다 아시죠? 공자가 두 번째 아들이죠. 첫 번째 형이 이 불구자죠. 신체 불구자라서 제사를 받들지 못해가지고 이제 공자가 받들고, 니자는 니구산에서 따온 건데, 중용에 보면은 자사 공자 손자가 할아버지를 중리라고 일컫는 것이 2번 나와요. 근데 당시에는 자를 호처럼 썼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자왈 이러면은 선생님이라는 보편적인 용어인데, 중리 그러면은 뭐 우리 퇴계 선생 이렇게 얘기하듯이 조금 더 가까이 부르는, 친근하게 부르는 의미가 들어간대요. 중리왈 이렇게 하면은. 자, 이런 뭐 문체 등등 표기법, 수사법들이 상당히 다른 것들이 있다. 하여튼 이 점을 이제 짚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는데, 6장 도덕론이라고 해놨는데, 이 논어는 한마디로 인이 중심이죠. 핵심 사상이 인인데, 밑줄 친 것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이 도덕적 가치의 근본을 인으로 보고 있는데, 즉 부모와 자녀의 사이의 자애와 효도, 형제와 자매 사이의 우애, 부부 사이의 애정, 벗 사이의 믿음 등을 모두 인이라고 할 수 있다. 줄친 거 보겠습니다. 중용의 공자가 인자는 이냐라고 한 것은 인이 사람의 본성에 내재된 근원적인 가치 덕목으로 본 것이며, 맹자의 맹자가 이냐자는 이냐니 합이언지하면 도래하라 라고 한 것은, 이는 사람이 사람된 이치이고 사람이 몸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도라는 말이다. 이 중용과 맹자에 인자는 이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사람이다 이러면은 이게 직역해 놓으면 말이 안 돼요. 이는 사람이다 이건 말이 안 되고,
이는 사람의 몸속에 태어날 때 하늘이 부여한 본래의 성품. 인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늘이 부여한 본성이다. 이게 이런 뜻이에요. 그 인자는 인야라 이런 뜻이. 근데 이제 번역본에 어떤 한학자들이 한 번역본에는 이는 사람이다. 이는 사람은 사람인데 그게 말이 안 되죠, 우리말로.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고 보면 그게 말이 안 돼요. 이는 사람이다. 이는 사람의 마음속에 내재된 본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말이 확실히 되죠. 맹자와 논어에 그렇게 이제 중용해 있는 거고요. 자, 이는 한마디로 개념을 정의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공자께서는 이는 뭐다라고 정의를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그 사람의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인에 가깝다. 뭐 이런 식으로 인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주로 하셨죠. 이거를 더 적극적으로 끌어낸 분이 맹자가 사단을 얘기하면서 측은지심은 인지다냐라. 측은지심은 바로 인으로 가는 첫 걸음이다. 단서다. 이렇게 얘기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논어나 맹자나 이 경서가 대부분 마음 속의 본성, 마음이 발로 되어 나오는 감정, 성정할 때 정, 그 정 속의 사단과 칠정, 이거를 가지고 논한 거예요. 성정. 그래서 후대에 이제 심통 성정설 이런 게 나오는 건데 이게 성리학적으로 논쟁을 하다 보니까 정에서 사단 칠정이 나오고 이걸 이기하고 결합을 시켜가지고 뭐 이발이 기승지 이래 이제 퇴계하고 기고봉하고 싸웠잖아요. 논쟁을 했잖아요. 8년 동안, 10년 동안. 그러면서 자꾸 이기하고 혼합을 시켜 보니까 이게 어려워진 건데 사실 그게 본질이 아니고 마음, 성정, 이 정을 이걸 그냥 놔두면은 무력이나 인욕에 끌려가니까 이거를 어떻게든지 절제하고 중도에 맞게 자꾸 조절해서 이걸 통해서 기질을 변화시켜야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포인트를 둔 거죠. 감정을 다스리는 문제, 사단 칠정에. 그래서 그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성리학은 사단 칠정, 이발, 기발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조선시대 가장 많이 얘기한 천리를 더 많이 보존해서 내 마음을 기르고, 마음을 붙잡고 본성을 기르고, 인욕을 가급적 틀어 막아서 나쁜 쪽으로 안 가게 하는 거. 이걸 이제 조선시대 분들이 많이 얘기한 존천리 알인욕, 이거죠. 존천리 알인욕. 천리를 자꾸 보존해 나가고. 천리라는 건 자연의 이치고 자연의 섭리고 뭐 우리 본성이고 이치고 인욕은 무력이나 뭐 인욕은 이제 마음속에서 어떤 욕구 그다음에 외부로부터 나오는 어떤 무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틀어 막아야 한다. 그게 핵심인데요. 그래서 인을 얘기하면서 인은 뭐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많이 얘기하신 것이 바로 이제 거기 뭐 줄쳐놓은 건데 194쪽 중간에 부자지도는 충서 이의은이라. 여러분 그 이제 논어 다 아실 텐데 오도는 일이관진이라. 그랬더니 증자만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눈만 멀뚱멀뚱거리고 앉아 있어요. 선생님 나가셨어요. 친구들이 동료들이 물어봐요 증자한테. 선생님 무슨 말씀하신 거냐? 그랬더니 부자지도는 충서 이의은이라. 또 이거 단답형으로 끝나요. 선생님의 도는 충서뿐이야. 이게 정말 무슨 선문답도 아니고 어렵습니다, 이게. 일이관지와 충서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자, 일이관지는 보편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의 진리, 도를 가지고 모든 작용들을 다 관통한다. 그런데 이 공자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증자가 마음을 가지고 충서를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마음의 문제만 가지고. 이치의 문제가 아니고 너무 어려우니까 성이나 뭐 이런 거 안 되니까 마음을 충하게 하는 것이 일에 해당되고 일이관지의 일에 해당되고 서가 충서할 때 서가 내 마음을 미루어서 남의 마음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거니까 일이관지의 관지에 해당돼요. 관지에. 이거 조금 많이 혼동들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건 충이고
뭐 이게 서가 아니냐, 그게 아니고 이게 전부 다 서입니다. 이게 하나로서 그것을 꿰뚫어 관통하다, 이 말은 하나라는 게 이제 마음으로 치면은, 마음이라는 것으로 비유하면은 진정성을 가진, 이거는 100% 진실한 거잖아요. 충이라는 게 충성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걸 가지고서 모든 사람을 대하거나 모든 일을 할 적에 그것을 관통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서라는 뜻이 이 두 가지를 다, 어떤 일을 하거나 뭐 마음을 쓰거나 하는 게 전부 여기에 관지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 주석에 보면은 뭐 굉장히 어렵게 풀어놔가지고 뭐 이일 분순이, 이일 만순이 이렇게 풀어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예전부터 선생님한테 이제 질문하는 내용 중에 이게 굉장히 많아요. 논어에 2번 나오거든요, 일이관지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시간이 딱 됐는데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쉬었다가 그 다음 밑에부터 하겠습니다. (194쪽) 하단의 인의 가치부터 보시죠. 다들 아시는 내용이 이제 많을 텐데, 공자는 인에 대해서, 사람들은 인에 대해서 물이나 불보다 더 필요하다, 사람이 인에 대해서는 물이나 불보다 심하다 지적하면, 그런데 사람이 인에 대해서는 물이나 불보다 더 절실히 필요하다, 물이나 불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데 인은 그보다 더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고, 195쪽 줄친 부분으로 가서 보시면은 너무도 유명한 거죠. 군자가 인을 떠나면은 어디에서 명예를 이룩하겠는가? 식사를 하는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인을 어김이 없으니 조차 필요시 전폐 필요시, 이게 급박할 때에도 인의 기필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의 기필을 해야 한다. 뭐 조차 전폐라는 어휘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조차는 시간적으로 아주 급박할 때에도 인을 놓치면 안 되고, 인을 놓아버리면 안 되고, 아주 어려운 전폐, 엎어지거나 자빠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을 놓아버리면 안 된다. 군자는 인을 통해서 명예를 이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줄친 부분, 지사인인은 무구생이 해인하고 유살신이 성인이라. 생을 구하여 인을 해침이 없고 자신을 죽여서 인을 완성함이 있다. 살신 성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살신 성인. 그 다음에 인을 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공자가 말씀하신 것 중에 한문으로 된 3번째 줄에, 성과 인 같은 것은 내가 어찌 감히 자처하겠는가. 그러나 또한 그것을 하는데 실증내지 않고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게을리하지 않는 이 2가지 점은 내가 그러하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자가 많이 말씀하신 것이 배우는데 학부렴 교불곤, 배우면서 실증내지 않기, 그 다음에 가르치면서 게을리하지 않기,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건데, 사실 저도 뭐 교단에서 30여 년 있었습니다만은 둘 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정말 어렵고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하고요. 가르치면서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사람은 강의 노트 하나 가지고 몇십 년씩 강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발전이 전혀 없이. 정말 그리고 또 뭐 논문도 안 쓰고 연구도 안 하고, 그러면서 말만 그냥 재미나게 어떻게 뻔지름하게 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학과 교가 교학상장이라고 저기 붙어 있습니다만은, 저거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배우는 것과 내가 가르치는 것은 서로 보완이 된다는 뜻이에요, 저게.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상호작용도 될 수 있지만은, 원래 순자에 나오는 얘기는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는 게 서로 이렇게 보완적인 작용을 해나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번 선생이면은 영원히 선생하고 싶어 해요. 그 맹자에 나오지만은 사람의 가장 큰 병폐가 남의 선생 되고 싶어 하는, 뭔가 자꾸 가르치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자기 설을. 그래서 이게 뭐 나이가 들수록 그 점을 조심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제 공자의 말씀이 배우는 거 게을리하지 않기,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니까
그다음에 가르치는 거 실증 내지 않기. 게을리하지 않기. 제가 말을 거꾸로 했죠. 배우는 거 실증 내지 않기. 이거 제가 이제 나이가 얼마 여러분보다 적습니다만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이게 뭐 몸이 좀 피곤하다는 이유로 뭐 현찮다는 이유로 자신이 느슨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럴 때에 이 실증 내지 않기. 이게 참 중요한 말 같은데요. 뒤에 이제 또 있습니다. 또 가서 보시죠. 그 다음에 그 한 단락 밑에 이 증자 말인데 산은 인으로 자기 임무를 삼는 사람이니 그 임무가 무겁지 않겠는가. 사불가입을 홍의니 하면서 나오죠. 인으로서 자기 책임을 삼으니 그 책임이 무겁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가장 이제 그 중요한 말이 논어 안연 편 첫머리에 나오는 그 인에 대한 논어 안연 편에는 문인한 것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그 인에 대해서 물은 것이 많이 보이는데 제일 처음에 역시 안연이 문인한데 하는 대목입니다. 자, 그 한번 원문을 보시죠. 안연이 인을 물었는데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극기복례가 위인이니 자기의 사욕을 극복해 물리쳐서 예로 돌아가는 것, 예를 회복하는 것이 위인은 인이 된다가 아니라 인을 행하는 방법이니 일일 극기복례면 이 일일을 뭐 성백효 선생부터 모든 사람들이 하루라도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게 라도가 아니고요. 하루라도 하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하루하루 매일같이 주석에 보면 일일이라고 써 날일자 2개 써놨어요. 날마다 이런 뜻으로 풀이를 했어요. 주자 어류에도 그렇고. 근데 이걸 하루라도라고 누가 해놓으니까 대가가 해놓으니까 전부 따라서 하루라도 한 번 인해가지고 그 인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극기복례 해가지고 인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이렇게 그 날마다 뜻입니다. 화기시습지를 시자를 때때로가 아니에요. 그거는 수시로예요. 수시로. 전부 때때로. 때때로는 가끔씩이라는 뜻이 강하거든요. 이제 그걸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따라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오류가 많은데 하루하루 날마다 극기복례하면은 천하귀인은 귀자가 인정하다, 허여하다 이렇게 주자가 풀었는데 천하는 천하 사람들이 그의 인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하루라도 극기복례하면 그 인정 안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인을 행하는 것은 자기를 말미암는 것이니 남을 말미암는 것이. 이 말은 뭐냐. 인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본성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건데 측은지심을 통해서 이걸 개발해서 내 몸에 채우는 거니까 남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측은지심을 꽉 몸에 확충하는 거니까. 이제 안연이 묻기를 청문기목하노이다. 그 조목을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라. 이 4가지를 사물이라고 하는 거 다 아실 텐데 남명 선생의 신명사도가 이관, 목관, 구관이 여기서 따온 거예요. 남명 선생 학문은 제가 한번 어디 가서 누차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극기복례예요. 실천 유학자 그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실천은 몸으로 행하는 건데 몸으로 행하는 게 마음속으로 성의 정심 수신하는 게 그게 실천입니다. 그게 대학에 나오는 극기복례하는 게 실천이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것이 인을 물었는데 예를 얘기를 했어요. 공자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안연이 문인한데 극기복례가 위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왜 예를 얘기를 했을까? 인을 물었는데. 이거 과거 시험 문제입니다. 이거 논하시오. 답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거. 정말 어렵고 이걸 아주 이제 큰 학자들이 조선시대에 논해 놓은 게 있어요. 예라는 것은 우리가 2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주자주석에 보면은 천리지 젊은이여 인사지 의칙이라 이렇게 뭐 그냥 약자로 쓰겠습니다.
예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천리예요. 인의예지할 때 본성은 리죠. 본성은 곧 리니까. 인사는 우리가 절하고 예절하고 뭐 답변하고 이런 게 모두 예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행위로서 드러나는 거고 요거는 자연의 이치 인의예지할 때 그 예예요. 주자 주석에 나와요. 어디에. 그 예는 천리지 절문이여 인사지 의칙이라. 절문이라는 말은 대나무 마디처럼 구분지어서 표현해 놓은 제도라는 뜻이에요. 마디지어라는 말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식은 3년상, 조카는 1년상 이렇게 마디지어 구분해서 놓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절문이라는 뜻이 마디지어 구분해서 드러내 표현해 놓았다. 이게 절문인데 요즘에 참 어려운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천리를 절문해 놓은 것이고 인사의 떳떳한 법칙이다. 행동 규칙이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얘기할 때 있고 이런 측면에서 얘기할 때 있는데 우리는 예하면은 이 측면만 얘기를 하죠 보통. 근데 이렇게 이제 인의예지할 땐 이거고 이건데 그럼 왜 인을 물었는데 예를 얘기를 했을까? 이 인의예지 중에서 이 인의예지신 오상 중에서 예만이 인사를 통해서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 실천을 이걸 통해서 현실적인 뭐 이렇게 예절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근원에 도달할 수 있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장 실천하기 좋은 거라는 거죠. 이해하기 좋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얘기했다 뭐 이런 설이 제가 조선시대 큰 학자의 설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극기복례 하여튼 이제 그런 얘기고요. 인을 구하고 실천하는 구체적인 언급이 이제 들어있는 대목이라고 보여지고 말씀드렸듯이 남명 선생의 그 정신은 학문 정신은 한마디로 극기복례입니다. 극기복례. 수시로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들 때마다 수시로 극기복례. 그게 잘 안 되니까 칼을 차고 다니고 방울을 차고 다니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라도 해보려고. 그것도 63세까지 요즘 말로 하면 한 80까지 차고 다니신 거죠. 솔직히 저는 이제 아직 뭐 얼마 못 살아서 모르겠지만은 70, 80이 돼도 성욕이 있고 식욕이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은 그대로 놔두면은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차 이러면 안 돼. 칼을 보고 방울 소리를 듣고 뭐 써붙인 문구를 보고 이러지 마. 안 돼. 이 극기복례예요, 이게.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어른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게 김호홍에게 물려주고 정인홍에게 물려주고 그랬던 거죠. 칼도 한 자루가 아니고 여러 자루 만들어 놔가지고 남명 선생이 제일 많이 말씀하신 화류관이 뚫고 넘어가기가 제일 어려워. 여자 문제입니다. 여기 여성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이 사람이 누구나 남자는 이게 죽을 때까지 아마 성욕이 있을 거예요. 몸은 안 따라가지만 마음은 있을 거예요. 이게 그대로 그 욕구를 따라가면은 자기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은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단속해야 자기 도덕이 똑바로 서는 거고 주체성이 서는 건데 이 부분을 이제 남명은 크게 생각하신 것 같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196쪽에 쭉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써놨어요. 뭐 극기복례의 예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뭐 그걸 쭉 풀이해 놨고요. 3절 밑에 보겠습니다. 인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많은데요. 뭐 요산요수도 있고 뭐 유인자라야 능호인하고 능오인이니라 뭐 강의 목룰이 근인이니라 강의 목룰 강직하고 굳세고 질박하고 어눌한 것이 인에 가깝다. 인이 아니고 인에 가깝다. 이건 교원영색 선의인이라 하고 반대가 되는 내용이에요. 교원영색은 말을 아주 교묘하게 하고 굽신굽신하고 영색은 안색을 굽신굽신하면서 남의 비위나 맞추고 이 교원영색이잖아요. 그거하고 상대가 되는 건데 어눌할 눌자가 말을 더듬거린다는 뜻이 아니고 말을 하고 싶은데 꿀꺽 삼킨다는 뜻. 이 뒤 안에 오른쪽에 있는 내자가 이게 납자 뜻이죠. 납 삼키다. 말이 나오는데 하지 않고 삼키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고 참는 거. 근데 요즘 어때요? 남의 말 뺏어가지고 툭 가로채서 하는 사람 많죠. 근데 더 웃기는 거는 배운 사람도 그렇고 학자도 많은데 남이 말하는데 대뜸 그게 아니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다 들어보고 나서 예,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게 예에 맞는 건데 남이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너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말투는 상당히 이제 우리가 삼가야 되는데, 그래서 눌자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고 싶은데 꿀꺽 삼키는 게 눌자예요. 자, 그런 얘기고요. 그 인에 대한 뷰 오른쪽에 197쪽에 뭐 이 쭉 인용문 196쪽에 있는 인용문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마음이 100% 진실하여 사심이 없이 공정한 사람만이 남을 공정하게 평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남을 좋아할 수 있고 남을 미워할 수 있다. 그래서 이는 진정 또는 공정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대체로 보면은 이제 100% 진실하기 때문에 공을 먼저 하고 사를 뒤에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고요. 요산요수는 산처럼 늘 그 자리에서 변치 않는 후중불천의 덕을 갖는 것으로 대체로 보고 있고요. 인을 일상에서 실천하기는 굉장히 많은 얘기가 이제 거기 나오는데, 이건 뭐 다 볼 수 없으니까 그냥 생략을 하고 중간 하단에 맹자 얘기를 써놨는데, 사단 측은지심은 인지다냐오 수호지심은 의지다냐오 하는 이 얘기가 인을 개발해서 내 몸에 확충시켜 나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맹자가 얘기를 하신 거다. 그래서 이 맹자 할 때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인이 이제 공자 손자 자사로 오면 중용에서 본성의 문제를 이 공자께서는 인 쪽에 주로 치중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맹자는 이제 인에다가 의를 말씀하셨고, 공자가 인을 말씀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주로 인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의하고 예하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쪽에 주로 비중이 많이 가 있다면은 맹자는 이제 이거를 같이 많이 말씀하시고, 요거는 주로 사회적인 정의가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예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후대에 평가가 이제 제가 거기 뭐 밑에다 써놓은 것 이제 있는데, 이에 지까지 나오는데, 이 공자가 인을 얘기한 것을 자사가 중용해서 주로 본성의 문제를 꺼내가지고, 천명지위 성이요 솔성지위 도요, 그래서 본성의 문제를 꺼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맹자 시대에 오면은 사단이 바로 이 감정의 문제, 이게 진짜 전부 마음의 문제고, 여기 본연지성, 기질지성을 얘기하는데, 사실 기질지성은 그 성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송나라 때 학자들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대체로 본연지성을 많이 얘기하고, 여기에 사단과 칠정을 얘기를 하면서 맹자가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해서 이것을 찾아서 측은지심을 찾아서 몸에 꽉 채워나가는 화기충지가 바로 인을 구하는 이런 걸 얻는 방법이다. 네 가지를 얻는 방법이다. 이거는 희노애락, 애호욕 같은 것은 중용에서 자사가 얘기를 했는데, 발하면은 중도에 맞게 자꾸 조절을 해나가야 된다. 희로애락이 발이 개 중절이라고 했죠. 중용에 희로애락지 미발을 위지정이요 발이 개 중절을 위지 환히 중의하지 않은 천하지 대보냐오 화하지 않은 천하지 달도야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뭐 읽어보신 분들 기억하시겠. 이 문제가 그렇게 이제 해결이 자사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했는데, 이 자사를 이어받은 맹자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더 많이 거론한 거예요, 말하자면. 맹자 뒷부분에 가면은 전부 고자서부터 진신까지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심, 성, 정, 사단, 칠정 이 문제가 유학의 핵심이고 성리학의 핵심이고, 결국 송나라 때 조선시대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더 이기하고 연결시켜서 이가 먼저냐 기가 먼저냐 어디가 근본이냐 어디가 뭐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진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이건 읽어보시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 198쪽인데 그 하기편 제2장에 나오는 군자는 무본이니 본립이 도생하나니 효제하지 않은 기 위인지 본연저. 군자는 무본. 이 근본을 힘쓰는 문제, 근본 문제, 본과 말, 대학에도 있습니다만은 근본, 본립이 도생, 근본이 확립되면 도가 생겨난다. 그 중간에 말리을 이자, 접속사 이자는 뭐뭐 하면 이렇게 받는 글자예요, 이게. 그전에는 언해할 때는 몰랐는데 이게 후대에는 이런 글자하고 통용된다고 봅니다, 이게.
논어맹자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글자예요. 이런 글자하고 뭐뭐 하면이라는 가정문을 받는 건데, 근본이 확립되면 거기서부터 도가 생겨난다. 그럼 사람 마음의 근본이 뭐냐? 효제충신을 가지고 근본을 다지는 거죠. 근본을 다지는 방법이 이제 효제충신인데, 그래서 효와 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인을 실천하는 근본이다. 위인의 근본. 인의 근본이 아니고 인을 실천해 나가는 근본이다. 기연저 이런 용법이 논어맹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강조용법이에요. 그것은 바로 뭐뭇이야. 그것은 바로 뭐뭇일 거야. 이런 식으로 뭐뭐 이로구나, 이로다, 일 거야.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밑에 밑줄 친 친친이 인민하고 인민이 애물이라는 진심의 자 뒤에 나오는 건데, 이게 유교의 이제 방법이 묵자하고 다른 게, 내가 어떤 도덕을 이제 덕을 쌓아서 닦아서 이게 이룩하면은 그것을 내 가까운 사람부터 펴나가는 거죠. 친친이 인민이라는 것이 친자가 어버이도 되고 친척도 되고 친한이도 되죠. 때로 달라요, 이게. 내 도덕을 내 주변에 가까운 친한이를 친히 한다. 앞에 친자가 서술하고 뒤에 친자가 친한이인데, 이럴 경우에는 좀 친척이 아니고 넓은 의미, 친한 의미. 친한 사람을 친히 하고 나서 인민, 민자가 백성이 아니고 사람 인자 뜻이에요. 다른 사람,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을 인해하고, 자, 내가 덕을 쌓으면은 그 덕을 이제 펴나가는데, 친한 일을 친해하고 나서 나하고 무관한 사람들을 인해하는 마음을 갖고, 그러니까 점점 더 넓혀가는 거죠. 그리고 인민이 애물, 이 민자는 사람 인자고, 사람을 인해하고 나서 애물할 때 물자가, 이것도 이제 옛날 한문만 한 분들이 번역해 놓은 거 보면 전부 물건이나 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물이 아니고 다른 생물이에요. 생물. 소, 개 같은 짐승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물건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고요. 다른 생명체, 근데 주로 동물을 많이 얘기를 하겠죠. 다른 생명체를 사랑한다. 이게 바로 이제 맹자 양해왕장 앞부분에 나오는, 시경에 나오는 문왕편의 영대편을 인용한 시인데, 거기에 뭐 이제 쭉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친한 일을 친히 하고 나서 나와 무관한 일을 인해하고, 사람들을 인해하고 나서 다른 생명체들을 사랑한다. 근데 요즘 어때요? 남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개만 사랑하죠. 정말 개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 사랑이 먼저인데, 사람 존중이 먼저인데, 사람은 아주 우습게 보고, 나하고 무관한 사람은 우습게 보고, 동물만을 사랑하는 쪽으로 병들어 있는데, 마음이. 맨 끝에 줄친 부분 보겠습니다. 부모는 나를 낳아준 분이다. 형제와 자매는 모두 나와 함께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다. 따라서 공경할 제자는 효를 미루어 나가는 것이다. 이를 다시 미루어 나가면 자신의 자녀에게 자애하는 것이 되고, 부부에게로 미루어 나가면 부부 사이의 의리가 되고, 벗에게로 미루어 나가면 신이 된다. 신인데 신가라고 잘못 써놨네요. 이를 더 넓게 미루어 나가면 친족을 친애하는 친친이 되고, 더 미루어 나가면 나와 상관이 없는 남을 인해하는 인민이 되고, 더 미루어 나가면 사람이 아닌 다른 생물까지 사랑하는 애물이 된다. 이는 맹자가 말한 측은지심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생명체까지 미루어 나가는 생명 존중 사상이다. 이게 저 중용 뒤에 가면요, 이 자사가 공자의 도를 찬양하면서 뭐 이슬이 떨어지는 곳, 사람의 인력으로 미칠 수 있는 곳, 모든 수레가 닿을 수 있는 곳, 모든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다 퍼져나간, 존중하지 않음이 없다, 이런 말이 나와요, 거기에. 중용 30장쯤 그 주변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이런 생각을 얘기를 한 거고, 맹자가 아마 자사의 제자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맹자가 자기 사상을 이렇게 친친이 인민, 인민이 애물이라고 표현한 거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논어의 수양론을 보겠습니다. 어디 가서 참 많이 받은 질문인데요. 특히 저 갱정유도 하는 분들, 남원 쪽에 가서 뭐 강의를 하니까 느닷없이 질문을 하는데, 선생님은 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목사님하고 밤새도록 토론했습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논어맹자 주석에 보면 많이 나오죠. 인지당행지로라.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 그 길은 사람이 걸어온 길이고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다. 왜? 그 길에서 벗어나면 사고가 난다.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 차도에서 벗어나면 사고가 나죠. 굴러 떨어지니까. 사람이 인도에서 벗어나면은 사고가 나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현대사를 들여다보면은 사실 인도는 안 만들고 차도만 만들었어요. 지방도 가보면은 사람 다니는 길은 없고 차만 다니는 2차선이 있어요. 가운데 노란색 쳐져 있고. 사람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무슨 길을 잔뜩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너무 지나치게 아무렇게나 막 만드는 것 같고, 사실 돈은 길도 짠데 어떤 사람은 파자풀이를 하면서 머리수가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지향을 뜻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돈은 인지당행지로라. 사람이 마땅히 가야 될 것. 이 말은 벗어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 그러니까 이게 그 물이 물길을 따라 흘러가면은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음란한 음자가 이게 이제 우리는 요즘에 전부 이게 무슨 성적으로 음란한 것만 얘기하는데 본래 그런 글자가 아니고요. 물이 물길을 따라 흘러가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옆으로 흘러 넘치는 게 이게 음자예요. 음일이라 흘러 넘치 옆으로 샌다는 거죠. 말하면 사람의 성욕이 부부관계에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옆으로 흘러 넘쳐서 다른 여자를 보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음자의 뜻이에요, 원래. 그래서 넘치다 이런 뜻이 넘치다. 근데 이거를 이제 후대에는 음란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본래 저런 의미거든요, 저게 음자가. 그래서 이제 이런 길이라는 게, 그러니까 당행지로라는 게 벗어나면 안 되는 거다. 중용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도야자는 불가 수유이냐니 가리면 비도야라. 도라는 것은 잠시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니 만약 벗어날 수 있다면 그건 진정한 도가 아니다. 진짜 길이 아니다, 그거는. 진짜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다. 근데 이 도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꾸 허공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무슨 아주 굉장한 것.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뭔가 막 깨달아서, 청학동에 저 석사 제자가 훈장하는 분, 그분은 아주 한 5대 전에 청학동으로 들어가신 분 후손인데, 갱정유도가 아닌 분이 있는데, 지금 한 50대 초반인데, 이제 그 사람 얘기가, 지금도 거기 사는 60대 어떤 분이 글씨도 안 배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글씨를 굉장히 잘 쓰더래요. 물어봤더니 밤에 최치원 선생님한테 배웠다고 그러더랍니다. 이건 저는 믿을 수가 없는데, 또 어떤 사람이 글을 안 배웠는데, 서당에서 글을 안 배웠는데 어느 날 물리가 나가지고 글을 줄줄 읽는데요. 근데 그 사람도 역시 최치원 선생님한테 근데 저는 믿을 수는 없어요, 그 말을. 믿을 수는 없는데, 이제 그런 어떤 신비감을 대단히, 굉장히 신비롭잖아요. 과연 그럴까? 뭐 최치원 선생은 아직도 살아계신다.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비현실적인 얘기고, 사실은 현실적인 얘기는 우리가 도는 인지당행지로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무슨 깨달음이나 현실을 벗어난 초월적인 상상의 세계 속에서 도는 없어요. 그건 유교의 도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불교가 자꾸 윤회설을 가지고 이제 팔아먹어가지고, 그 조선 후기, 중기 이후에, 영조 이후에 불교가 자꾸 망해가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자꾸 만들어내요. 신비한 얘기를. 그래야 무지한 신도들이 갖다 시주를 하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대부들은 돈을 안 주고, 할머니들한테 이제 뺏어야 되는데, 쌀이라도 뺏어야 되는데 안 주니까 자꾸 허황된 얘기를. 뭐 밤에 무슨 뭐 푸른 말을 타고 간다, 그 스님은 뭐 도력이 높아서 뭐 어쩐다, 뭐 이런 얘기를 막 지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비감들이 더해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도는 인지당행지로라는 뜻이고, 도덕할 때 덕은 우리가 도덕, 윤리 뭐 이렇게 붙여서 얘기하는데, 도는 인지당행지로고,
덕은 얻을 득자인데 얻을 득자가 뭐냐? 터득한 건데 내 몸속에 본성이 있고 착한 본성의 씨앗이 있는데 이걸 터득하지 못하면 내게 아니에요. 이 측은지심을 통해서 그걸 개발해서 터득해서 내 몸속에 채워야 이게 내게 되는 거죠. 인이 되는 거죠. 근데 마음속에 인이라는 씨앗이 분명히 본성 속에 있는데 끄집어내서 개발해서 채워서 터득하지 않으면 얻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옛날 공부할 적에 이 얻을 득자가 자득, 맹자도 얘기 자득의 논리로. 그러니까 아무리 뭐 줄줄줄 다 외워도 몸으로 터득해서 직거로 만들지 않으면 전부 남의 겁니다. 가짜예요. 입으로만 줄줄줄 말하는. 근데 사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입으로만 말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득이라는 게 자득의 의미고 덕은 득의 의미로 부는 게 터득해서 내가 깨달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덕이다. 도덕은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수양론은 수양, 뭐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그 넘어가서 그 중에서 꼭 이제 봐야 될 게 200쪽의 세 번째 줄에 그 공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수기이경, 수기이 아닌, 수기안 백성 그 얘기가 있는데 자기를 수양한다 경으로서 자기를 수양한다. 예로서 자기를 단속한다. 이 묵꿀약자가 방문양례인데 묵꿀약자가 실로 이렇게 동여맨다는 뜻인데 이게 사람 마음을 동여맬 수도 있고 몸을 동여맬 수도 있고 뭐 태도나 예절을 동여맬 수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문은 지식을 넓히는 거고 글을 통해서 지식을 넓히는 거고 이 양례는 예를 통해서 내 몸과 마음을 윤리에 맞게 만드는 거예요. 약자가 묶는다는 게 단속하거나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나가는 거죠. 박약회가 여기서 나왔죠. 방문양례할 때요. 그래서 이 약자를 보통 그래서 실천으로 봅니다. 실천하는 거. 예를 통해서 내 자신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다, 어떻게 마음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가짐이나 몸가짐을 스스로 정하는 게 이게 약자의 뜻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수기경 다음에 수기 아닌, 수기 안 백성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잘 안 되니까 논어에 구사가 있는 9가지 생각하기, 얘기에 구형이 있고 논어에 구사가 있는데 이 시청 언동, 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안색은 어떻게 하고 태도는 어떻게 하고 이게 전부 몸가짐,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겠다고 자기 자신을 묶는 거예요. 이게 볼 적에는 밝게 보기를 생각하고 들을 적에는 총명하게 듣기를 생각하고 안색은 온화하기를 생각하고 이 저 수곡에 가면 구사 마을이 있죠. 아시나요? 마을 이름에 우리나라 구사가 몇 군데 있어요. 그 동네 어떤 어른이 훈장께서 학자께서 우리는 이것만이라도 지키자. 9가지 이것만이라도. 이걸 지키는 마을. 그런 거 요즘에 정보화 마을로 하면은 멋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안 하고 계시대니까. 이 9가지를 실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뭐 예산을 받아다 하면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자, 그러고요. 그 밑에 200쪽 두 번째 군자의 언행. 용 누러 언이 민어행. 늘 말을 어눌하게 하고 행동을 민첩하게 하는 거. 언행의 문제에 있어서 늘 행실을 앞세우는, 말 앞세우는 게 아니라 행실을 앞세우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셨다. 세 번째는 군자는 근본에 있으며 덕을 숭상하는 사람이다.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 201쪽 네 번째 지향인데 아까 말씀을 드린 수기경 그 다음에 수기 아닌 수기안 백성. 수기경, 경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수양한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수양을 해서 남을 편안하게 해준다. 저는 이게 수기치인이 아니고 수기안인이 더 맞다. 공자의 사상은. 근데 후대에 자꾸 이게 치자의 입장에서, 다스리는 자의 입장에서 자꾸 수기치인, 치국평천하의 측면에서 대부나 제후들의 입장에서 자꾸 수기치인이라고 그러는데 유교의도를 수기치인이 아니고 수기안인이다. 이게 그냥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뭐 내가 학교에서 교수고 학생들, 대학원생이나 학부생을 대할 때
숙이 아닌이라는 게 내가 내 자신을 잘 수양한 사람이라면은 배우는 사람이 정말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분위기를 만들어. 직장 같으면은 상관이 부하 직원들을 정말 편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안인이죠, 안인.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이렇게 장에 올라가면요, 다스리려고 해요, 이게. 통제하려고 하고 자기 명을 따르기를 바래요. 자기 철학을 자꾸 강요하고. 그러면은 그들이 능력을 발휘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주고 격려해 주는 게 장의 역할인데, 예컨대 뭐 경상대 총장이 돼가지고 그 교수들 전부 모아놓고서 너 취직시켜! 한 명씩 취직 못 시키거든요. 이래가지고. 뭐 연구 실적 더 내야 안 돼요. 여러분 매우 힘드시죠? 제가 뒤에서 한껏 도와드릴 테니까 열심히 해보세요. 학생들 잘 좀 돌봐서 잘 좋은 취직 시켜주고 공부 열심히 시켜보세요. 그러면은 교수님한테도 뭐가 돌아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아마.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대부분 보면.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여태. 한 10명 가까운 총장을 만나면서. 시장도 마찬가지. 군수도 마찬가지고. 뭐 교장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교장 선생님 잔소리 엄청 많으세요, 보면. 교장 선생님 출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숙이 아닌, 그 다음에 더 물으니까 숙이 안 백성,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만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이 공자와 같은 덕을 가진 분을 이제 숙이 안 백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뭐 처신, 처사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8장에 203쪽에 교학론, 거기 이제 203쪽 밑에 공자는 동아시아 역사상 최초로 사교육을 실천한 분이다. 유교, 무류. 교가 있으면 유가 없다. 이 누구도 이렇게 따지지 않는다. 204쪽에 넘어갔습니다. 이 유자가 여러 가지를 해석합니다. 뭐 북이 신분의 문제냐, 이 계급의 문제냐, 이렇게 신분의 문제냐,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냥 폭넓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내가 교육을 하게 되면은 그 유를 따지지 않았다. 유가 없었다. 그 부류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 그래 요거를 이제 현대 교육학자들은 교육 개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육을 개방시켰다. 이게 교육의 문제를 들여다보면요, 우선 조선시대에 이 향교가 많이 이제 개설이 됐는데, 고려 때부터. 향교가 너무 국가에서 이렇게 돈 들여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군대도 안 가죠. 거기 뭐 티오가 있잖아요. 향교의 그 유생들 티오가 있잖아요. 뭐 50명이든 20명이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매일 과거 공부나 하고 요즘 말로 하면 인성교육이 안 돼요, 보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서원이에요. 그래서 주세붕 선생하고 퇴계 선생이 백록동 서원, 소수 서원을 만들어가지고 퇴계 선생이 학칙을 새로 만들었고, 그래서 소수 서원으로 나중에 사액을 받았잖아요. 1호 서원. 그 다음에 남계 서원 제2호 서원, 사액 서원 중에서 일두 선생 모셔놓은. 일두 선생 뭐 잘 아시겠지만은 정이천 선생이 어느 날 책을 읽다가 나는 한 마리 좀과 같은 존재구나, 이렇게 스스로 자탄을 하세요. 내가 뭐 백성에게 혜택을 끼치는 게, 남한테 도움을 주는 게 있나? 뭐 나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한 마리 좀처럼 농사도 안 짓고 서생이 글만 읽으면서 뭔가 남이 생산해 놓은 거 파먹고 사는 좀과 같은, 굉장히 뼈저린 자책인 것 같아요. 그 일두 선생이 어느 날 이 책을 읽다가 그걸 보고서 아휴, 세상에 호를 일두라고 붙였어요. 일두도. 그러니까 일두도 이천처럼 나도 한 마리 좀과 같은 존재로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아주 대호각성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분이 돼가지고 뭐 문묘에까지 배양을 했는데, 그 서원 교육이 바로 그런 특색이 있어가지고, 향교는 국가에서 만든 이제 지방 학교입니다만은 서원은 선현을 모시잖아요. 사당에 공자를 모시는 게 아니라 선현을 모시잖아요. 선현의 사상을 딱 거기다가 이제 집중적으로 특색 있는 교육을 해요. 요즘 말하면 자유형 무슨 학교나 뭐 그런 거예요. 특색 있는 학교. 뭐 그런 건데, 그래서 대체로 이제 도산서원 강당 이름은 전교당으로 조금 다릅니다만은 대체로
강당 이름에 거기 모셔져 있는 선생님의 사상의 핵심이 이렇게 딱 드러나 있어요. 경의당. 남명의 특징이 딱 드러나는 거잖아요. 대부분 이제 그런데, 자, 이렇게 서원 교육이 이제 했듯이 당대 교육은 왕실과 귀족 중심의 교육이었습니다. 왕실과 귀족 중심의. 저도 초등학교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6살 때 아버지가 한 20살쯤 된 독선생을 모셔다 놓고서 천자문하고 동문선습을 배웠어요. 책거리도 아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랑방에서 오면 계속 외우고 가서 뭐 반복해서 외우고 거꾸로 읽고 뒤로 읽고 뭐 하면서 외웠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런 어떤 독선생을 통해서 귀족들이 받았는데, 저는 귀족이 아니고 천민 출신입니다만, 농민 출신입니다만은, 그렇게 받았는데 이거를 개방을 해버리니까 누구나 와서 배워라. 누구나 와서. 신분이 천해도 좋다. 뭐 이런 이제 교육 개방을 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부렴 교불권이라는 스승의 자세를 딱 정립을 해놨어요. 학부렴 교, 학하고 교하고 같이 가는. 배우면서 가르치고 가르치면서 배우고 하는 이 두 길을 얘기를 했고, 온고의 지신이면 가히 위사의니라. 온고, 옛날 것을 충분히 익혀서 새로운 것을 발명해내면은, 알아내면은 스승이 될 수 있다. 가히 위신. 거꾸로 얘기하면요, 온고의 지신 제대로 못하면 스승된 자격이 없다.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요, 주석대로 해석하고 넘어가면 이거 한문 가르칠 자격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를 뭔가 깨달아 가지고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지신, 온고 지신이니까. 그냥 주석만 돌돌돌돌 따라서 외우고 해석하고 하면 이게 번역본 읽어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자가 말씀하시는 것들이 후대에 큰 영향을 끼쳤고, 특히 그 학자의 자세, 학부렴 교불권이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이게. 자, 그 다음 교육 방법은 주로 이제 자질과 수준에 따른 맞춤형 교육, 자기 주도형 학습, 요즘에 많이 교육계에서 쓰는 얘기인데, 뭐 그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겠고요. 그 206쪽에 교학의 내용과 중점에서 207쪽으로 넘어가서 밑줄 친 그 사교, 문행, 충신인데, 시서 같은 것은 문이고 예는 행이고 충신은 음악에 속해서 주로 이제 문학, 문자, 문학, 행실, 마음가짐을 충하고 신하게 하는 문제, 마음가짐, 심성교육, 뭐 이런 쪽에 이제 초점을 맞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207쪽 하단 줄친 부분에 중용에 나오는 성신의 조목으로 박학지, 신문지, 신사지, 명변지, 독행지가 있는데, 공자가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아요. 이게. 앞에 네 가지는 알지자 지에 해당되고, 뒤에 독행은 행에 해당돼서, 이렇게 학문은 지행이 같이 겸해야 된다. 지행이 합일돼야 한다는 건데, 이 지의 문제를 박학, 처음에 널리 배워라. 이 말은 좁게 배우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나의 사상만을 가지고 무장을 하지 말라. 단편적인 사상 체계만 가지고 나는 기독교 믿으니까 유교는 무조건 싫어,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신문은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넓게 배웠으면은, 모르는 것이 있으면은 깊이 있게 질문을 하라. 찾을 심자, 물을 문자. 뭐가 문제인지를 깊게 찾아서 질문하라. 캐물어라. 신사는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라. 명변은 자기가 깨달은 것이 있으면 분명하게 논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줄여보면은 학문사변이 돼요. 학문사변. 뒤에 글자만 따면 그렇죠. 그래서 학문이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죠. 학문이라는 게. 학문이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학문사변인데, 학문사변을 다시 줄이면은 학하고 사하가 돼요. 학하고 사. 논어에 보면은 학이 불사즉, 사이 불학즉,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학하고 사. 배우는 것은 보고 따라하고 익히는 거고, 사는 그 내용을 내가 사색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학하고 사가 이게 두 가지 질을 추구하는 길이다. 그 점까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자의 정치로는 그 뭐 수기 안 백성,
그냥 쭉 그 줄친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명, 세 번째는 박시재중, 네 번째는 예양, 다섯 번째는 민본, 여섯 번째는 부민교민, 일곱 번째는 균등한 분배와 안정된 사회구현, 여덟 번째는 3대의 장점을 취한 예약 문물 제도, 아홉 번째는 출처의 기준, 뭐 이런 걸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정치 행위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정치 행위도 뭐 크게 그렇게 볼 건 없는데 213쪽에 가서 보시면은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아서 풀 위로 바람이 불면 풀은 반드시 휩쓸린다. 뭐 다 아시는 문구죠. 군자지덕은 풍야요 소인지덕은 초야니 초상지풍이면 필연이야. 초상지풍이 해석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초에 상자가 더해지다, 갈지자가 극이자고 바람풍자예요. 풀 위에 그 바람이 더해지다. 바람이 분다는 뜻이에요. 그 상자가 더해지다. 여러분 5월 달에 보리밭에 바람이 불면 확 휩쓸리는 물결이 보이죠. 이게 광풍의 뜻이에요. 광풍 제월할 때. 광풍은 그 바람에 빛이 난다는 뜻인데 보리밭에 물결이 한번 쫙 휩쓸고 나면은 그 보리밭에서 햇빛이 비쳐서 비치는 빛깔이 있어요. 반짝반짝하는 빛깔. 그런 것들은 이제 광풍 제월할 때 광풍. 이 빛광자의 바람풍자가 바람에 무슨 빛이 나지? 이거 어떻게 해석하지? 이 광풍제월이라는 말을 많이 붙이잖아요. 쓰고. 이게 조선시대도 해석을 못 해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옛날 선현들이. 근데 성호 이익 선생이 성호 사설에다가 광풍은 바로 그런 뜻이다. 전거를 쫙 찾아가지고 설명을 해 놓은 걸 봤는데 의외로 저 안동 쪽에 가면은 광풍당이니 제월대니 뭐 제월당이니 이런 이름이 많은데 안동에 가서 어떤 어르신께서 저한테 광풍이 무슨 뜻이오? 질문을 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뭐 그리 답변을 해드렸는데 의외로 이게 알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게 바로 초상지풍에서 나온 거예요. 풀 위에 그 바람이 휩쓸다 이렇게 불어가다. 군자의 덕은 바람이고 소인의 덕은 풀이니까 군자가 어떻게 바람을 가지고 그들을 유도하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휩쓸려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전부 이제 이런 이 선정을 펴는 것을 선화론이 풍화론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람풍자 써가지고 풍화. 그런 데서 이제 나온 말이고요. 정치의 핵심이 그러니까 법치보다는 덕치 중심으로 되어 있다. 논어 주석서고요. 그 뒤에 제가 다른 게 하나 있었는데 공자 제자들을 논어에 나오는 제자들을 전부 뽑아가지고 그분들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한번 유별로 모아놓은 게 있었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빼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모아서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어요. 공자 제자 중에서 안회는 극찬을 받았는데 대부분 다 꾸지람을 받는데 덕으로 이름난 중궁이니 민손이니 뭐 몇 사람만 공야장이니 몇 사람만 꾸지람을 안 받고 자공도 꾸지람 많이 받았고 자공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거든요. IQ가 높은 사람입니다. 가장 꾸지람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죠? 제하입니다. 낮잠 자다가 걸려가지고 너는 이놈아 썩은 흙으로 빚은 담장과 같은 놈이야. 썩은 나무 같은 놈이야. 조각할 수도 없어. 꾸지람할 존재도 없어. 아주 심한 질책을 받았는데 번지 같은 사람은 머리가 둔해가지고 공자가 뭐라고 말씀해줘도 뭐라고 퍼뜩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자공처럼 총명한 사람한테는 자꾸 눌러요. 이렇게 자로처럼 용감한 사람한테는 자꾸 꾸지람을 해요. 그래서 꾸지람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이제 제여하고 자로입니다. 자로. 그래서 우리 그 전에 이제 선생한테 많이 대드는 사람을 자로 같은 놈 그랬어요. 선생한테 질문을 함부로 막 이렇게 하는. 근데 자로가 공자하고 9살 차이입니다. 증점이 또래로 굉장히 나이가 많은 분인데 그냥 이분이 직설적이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공자한테 막 대들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자들이 논어에 나오는데 제자들이 자로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공자가 이 사람은 당에까지는 올라왔지만 아직 방 안에까지는 못 들어간 사람이다. 이 말은 뭐냐? 문 안으로 이미 들어왔어요. 대문을 통과해서 마당까지 왔고 마루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안방에 있는 것만 핵심만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송나라 때 정의천 선생님 자로는 100세의 스승이 될 만한 인물이다.
왜? 허물이 있으면 바로 고쳤다. 그래 실천에 최고로 용감했다. 누가 허물을 바로바로 고쳐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극기복례를 잘했다. 그러니까 이 한 가지만으로도 자로는 영원히 인류의 스승이 될 만한 인물이다. 그렇게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한 말이 있는데요. 그 후대 여기 와서 제가 보니까 이제 남명 선생을 100세의 스승이 될 만한 인물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논어 주석서는 보질 않겠습니다. 그 하한이의 집회가 있고 주자의 집주가 있고 이 청나라 때 유보남이의 논어정의, 이 유보남이 논어정의 맹자정의를 졌는데 이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주자 주석의 문제점들을 계속 다시 증명해내고 뭐 이런 책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안 보는 거죠. 조금 자세한 책이 맨 뒤에 이제 조순손이의 논어 찬소가 있는데 주자의 서를 부연해서 더 많이 풀어놨어요. 이 소자가요. 이게 이제 본래 처음에 이게 한나라 때 이게 주로 주는 글자나 어구에 간단하게 이게 주석을 붙이는 거예요. 글자나 어구에 대해서, 단어에 대해서. 근데 이 당나라 때 공영다리 등이 만든 이 오경정의 주소, 이 주소라고 그러는데 이 한나라 때의 주에다가 후대 당나라 때 사람들의 소를 붙여놨는데 이 소는 소통시킨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설명하는 투예요. 풀이 설명하는 투. 그래서 주로 이제 경전을 해석한 것들을 일부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소통시켜서 해설한 것. 주소. 뭐 이렇게 13경 주소에 있는 게 그러니까 주하고 소를 얘기를 한 거죠. 자, 시간이 딱 됐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